얘들아 안녕. 자, 이번 시간은 17강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과 관련된 내용들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 17강의 키워드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1번 키워드입니다. 세르비아 청년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부부를 암살한 사건이었었죠. 우리는 이 사건을 사라예보 사건이라고 불렀고요. 이번은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으로 인해서 이 국가가 1차 세계대전에 참여했던 키워드예요. 그래서 결국 이 국가 어디에 해당할까요?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으로 전쟁에 참여하게 된 나라는 미국이었죠. 그래서 2번은 미국의 참전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 3번은요. 파리 강화 회의에서 결정된 원칙이었었는데 패전국의 식민지에 한해서 그 나라의 독립은 민족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게 해라 라고 하는 주의였습니다. 우리 이러한 주의를 민족 자결 주의라고 불렀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와 같은 세 가지의 키워드들 중심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차 세계대전의 배경부터 볼 텐데요. 1번에 보시면 자본적 제국주의의 충돌이라고 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성장한 제국주의 국가들이 서로 간에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충돌이 하게 되자 이 시기 때 1차 대전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쉽게 말하면 국가 간의 이기심이 전쟁을 불러일으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유럽 대륙에서는 대표적으로 독일과 영국의 충돌이 있었는데 독일에서 유명한 인물이 있었죠, 여러분들. 독일 통일에 큰 역할을 했었던 프로이센의 재상이었던 비스마르크가 있었는데 비스마르크가 독일을 통일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전쟁들을 펼쳤죠. 뭐 철혈 정책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추진했잖아. 근데 딱 통일이 완성되고 나서부터 비스마르크는 독일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들하고의 마찰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비스마르크가 딱 권력을 잡은 이후부터는 세력 균형을 추진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다만 한 국가의 성장을 가로막았었는데 바로 독일과 마지막으로 전쟁을 벌이고 독일의 비렐름 1세가 이 국가의 베르사유 궁전에서 즉위식을 거행했을 만큼 이 국가에 대해서는 좀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나중에 이 국가가 힘을 키워가지고 우리 독일을 다시 공격하면 어떡하지? 복수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한 나라. 어디였죠, 여러분들? 프랑스였었죠. 그래서 비스마르크는 주변 국가들하고는 좋은 관계를 유지는 했었지만 프랑스만큼은 국제적으로 고립을 시키기 위해서 당시 이와 같은 외교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였었냐면 비렐름 1세 이후에 즉위했던 비렐름 2세는요. 이와 같은 비스마르크의 정책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돼요. 이 시기 때 추진한 정책을 우리가 세계 정책이라고 하는데 군비 확장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비스마르크처럼 안정적으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독일의 영토를 더욱더 팽창시키자는 정책. 근데 얘들아 주변으로 영토를 팽창시키려면 무조건 뭐 할 수밖에 없어. 전쟁을 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비스마르크가 아둥바둥 유지했었던 주변 국가들하고의 좋았던 관계를 전부 다 망쳐놓기 시작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와 같은 세계 정책에 따라서 독일과 마찰을 빚었던 나라가 오른쪽에 있는 영국이었어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독일이 비스마르크에 의해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가만히 있는 문제가 안 됐거든? 근데 독일이 군비를 확장을 시키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특히나 이 독일이 군비를 확장한 부분이 해군력이었어요. 근데 영국은 섬나라다 보니까 해군이 중요하잖아. 근데 독일이 해군을 많이 키우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해군을 많이 키우지? 혹시 우리 영국을 공격하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이러한 불안에 빠졌던 거지. 그래서 영국은 명예로운 고립을 벗어 던지고 이제 영국도 적극적으로 외교 활동에 나서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비렐름 2세가 추진했던 세계 정책으로 인해서 영국과 독일의 분란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이 비렐름 2세가 세계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정책이 아래에 나와 있는 독일의 베를린, 비잔티움, 바그다드를 연관시키면서 서아시아 지역으로 독일의 영역을 확장시키려는 정책이었어요. 앞 글자가 전부 다 B로 시작해서 우린 이 정책을 세계의 B를 연결하려는 정책이다라고 해서 3B 정책이라고 불렀고요. 반면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집트의 카이로, 그 다음에 남아프리카 연방의 케이프타운, 인도의 콜카타 이렇게 세 개의 지역을 연결한 3C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독일의 3B 정책과
영국의 삼시 정책은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었어요. 왜냐하면 인도를 가기 위해서는 서아시아를 지나가야 하는데 영국이 인도를 가는 길 중간에 독일이 서아시아 지역을 먹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국과 독일이 서로가 갖고자 하는 영역이 겹치다 보니까 두 국가 사이에 대립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영국은 독일과 라이벌 관계에 있었던 프랑스하고 힘을 맺고 이어 러시아와 함께 동맹을 체결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동맹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삼국 협상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반면에 독일을 중심으로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가 서로 묶여서 만든 동맹, 이걸 우리는 삼국 동맹이다라고 부른다라는 거. 근데 쌤이 외울 때 편하게 독이든 오이 먹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여러분들. 그래서 결국 삼국 동맹의 독오이는 패배를 하게 됐었고 결과적으로 1차 대전은 삼국 협상국의 승리로 끝나게 되더라. 근데 조금만 더 자세히 얘기하면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특이했지더라. 이탈리아는 원래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같은 편이었다가 요렇게 삼국 협상으로 넘어간 케이스였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삼국 협상이었었지만 내부에서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나중에는 삼국 협상에서 이탈해버리는 나라였었다라고 쌤이 이야기를 했었을 겁니다. 기타적으로 영국 같은 나라는 아시아 지역의 일본과 영일 동맹이라는 걸 맺고 있었고요.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기억하자고 했던 거 프랑스와 모로코 지역을 둘러싸고 대립한 적도 있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유럽에서의 상황이었고요. 두 번째는 발칸반도라고 하는 유럽의 화약고의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발칸반도가 왜 유럽의 화약고라고 불렀다고 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발칸반도는 오스만 제국의 식민지였었는데 정말 다양한 인종과 종교가 섞여 있는 나라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갑자기 이 나라에 가서 야, 너네를 위한 나라를 만들어줄게. 그러면 막 내부에서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지역이었던 거지. 그래서 마치 화약을 담가 놓은 창고 같은 이 화약고와 같은 유럽의 발칸반도에 어떠한 나라들이 이제 폭탄을 던졌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 지역은 오스만 제국이 식민지였었다가 오스만 제국과 발칸 전쟁을 하게 된 결과 이 발칸반도 국가들이 오스만 제국에게 승리를 해버리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였었냐면 이 발칸반도를 기점으로 놓고 봤을 때 여기가 발칸반도면 발칸반도의 왼쪽과 오른쪽에 두 강대국이 있었는데 오른쪽은 러시아가 있었고 왼쪽에는 오스트리아와 헝가리의 제국이 있었어요. 근데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제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 발칸반도에 접근을 했었냐면 러시아랑 같이 이 인종주의라고 하는 것 또는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을 활용을 해서 국가 간의 경쟁과 충돌을 유발하게 됩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게르만족이거든요. 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이 지역, 발칸반도 지역에 게르만족을 위한 국가를 만들어주고 내가 그걸 지원해줄게 라고 하고 있었고 반면에 러시아는 슬라브족이었거든. 슬라브인들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줄게 이런 식으로 러시아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발칸반도에 있는 국가들의 대립을 막 조장을 시켰던 거야. 그러니까 이 발칸반도에 있는 국가들 중에 오스만 헝가리 또는 오스트리아나 헝가리 제국의 편에 있었던 이 게르만족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 그래 우리 지역을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먹어줬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고 반면에 슬라브족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가 우리 지역을 먹었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한 나라 안에 두 개의 인종이 또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던 거죠. 사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문제가 되는 상황이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가 암살당했던 사라 예보 사건이라는 게 발생했던 거였었는데 상황은 이랬어요. 어떤 상황이었었냐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라고 하는 곳 바로 아래에 보스니아와 헤르체코비나라고 하는 국가가 있었고요. 이 옆에 세르비아가 있고 여기에 러시아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요러한 위치에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얘들아. 자, 근데 세르비아는 슬라브족이다 보니까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슬라브족 사람들이라 세르비아가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를 먹어서 큰 슬라브족의 나라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미리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영역으로 먹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세르비아 입장에서는 어라?
원래 여기 있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를 먹어가지고 큰 슬라브의 나라를 먹으려고 했었는데 이걸 누가 방해했네? 오스트리아가 방해를 했네? 그래서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를 이 세르비아의 젊은 청년이 암살해 버렸던 거예요. 이 당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를 강압적으로 오스트리아가 먹었던 사건에 분노하면서 자 이렇게 돼버리자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가 암살당하니까 오스트리아 입장에서는 지원을 요청해야 되겠죠. 그럼 결국 오스트리아가 지원을 요청하는 나라는 어디냐면 오스트리아의 동맹국 독일한테 지원을 요청하게 됐던 거지. 그럼 반면에 세르비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스트리아가 싸우자고 하니까 자기를 지원해주는 러시아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또 러시아는 자기 친구들이 프랑스, 영국이니까 이러한 구조와 요러한 동맹이 서로 대립하게 되면서 1차 세계대전이 폭발해버리게 됐던 거예요. 야, 너 싸울 거야? 나 싸울 거야. 너 싸우고 너 싸울 거야. 내 동맹 얘네들 같이 싸워. 그래 같이 싸워. 이렇게 되면서 전 세계의 국가들, 특히나 유럽에 있었던 국가들이 대립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독일이 벨기에라고 하는 국가를 침공하면서부터 시작이 됐었는데 애초에 독일의 1차 세계대전의 계획이 뭐였었냐면 슐리펜 계획이라고 해서 핵심은 서부전선에서 신속하게 이긴 다음에 뒤에 있는 큰 영토를 갖고 추운 지방인 러시아를 공격하는 데 집중하자 했었어. 그래서 벨기에를 침공한 다음에 바로 프랑스를 공격해서 프랑스를 빨리 이기고 난 다음 러시아랑 싸워야 되겠다. 요러한 계획을 수립을 했던 거지. 근데 문제가 뭐였었냐면 생각보다 프랑스와의 전쟁이 장기화가 되고요. 생각보다 러시아가 빠른 속도로 패스트 빠르게 군대를 동원하면서 독일을 압박해왔던 거야. 그러니까 독일 입장에서는 프랑스하고도 싸움이 오래되고 러시아가 빠르게 오니까 양쪽에서 지금 독일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던 거지. 쉽게 말하면 도간에 든 쥐가 됐던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 영국과 프랑스의 연합군과 독일이 마른이라고 하는 지역에 싸웠었는데 여기서 독일이 또 패배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독일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이었던 거지. 그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 러시아가 지금 빠르게 독일 쪽으로 압박해오고 있으니까 동부전선에서 러시아가 독일 쪽으로 올 때까지 우리 프랑스가 최대한 버티자 요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몇 가지 새로운 양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전쟁에서 길게 하려면 서로가 서로를 마주보는 식의 전투를 하다가는 빨리 죽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땅구덩이를 파요. 그리고 구덩이 속에 들어가 전쟁을 하는 참호전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구덩이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뭐 독가스라던가 또는 더 많은 사람을 살상하기 위한 기관총 그리고 이 구덩이를 밀어붙여서 가기 위한 탱크와 같은 신무기도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전쟁에 나가 있다 보니까 남자들이 원래 공장에서 열심히 노동자로 일을 했는데 남자들이 전쟁을 나가니까 국가의 생산 활동이 모두 중단돼 버리지 거잖아. 그래서 이 남자들이 했었던 공장에서의 노동을 여성들이 대신하게 되면서 남자고 여자고 어린이고 할 거 없이 모든 사람들이 전쟁에 동원이 되는 총력전의 양상을 띠게 되었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의 새로운 양상들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중립국이 참여하기로 했었는데요. 외울 필요는 없고요. 한 가지 특이한 거,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도고이 중에 이탈리아는 동맹국이었다가 연합국 측으로 합류가 됐었고요. 그리고 그리스나 세르비아나 일본 같은 경우에 협상국의 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솜전투에서도 이 둘의 전쟁이 크게 누가 이기는 승패가 결정되지 않자 독일이 마지막 승부수를 하나 띄웁니다. 바로 잠수함을 통해 가지고 보이는 영국의 배나 또는 유럽의 배를 전부 다 난파시키는 작전이었었는데 이 사건을 우리는 독일이 추진했던 무제한 잠수함 작전이라고 불러요. 무제한 잠수함 작전. 근데 문제가 뭐였었냐면 이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잘못이 없었던 미국이 배가 있었는데 루시타니아호라는 배가 있었거든요. 그 배가 이 잠수함 작전에 의해서 침몰당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상황을 지켜보다가 이 전쟁에 우리 미국이 끼어들었을 때 우린 전쟁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재력도 많고 지금 피해도 안 입었으니까 이 전쟁에 우리 미국이 끼어들어서 전쟁을 이길 수 있게 도와주면 나중에 우리가 좀 큰 소리 낼 수 있겠는데 하면서 미국도 이 전쟁에 합류하게 됐던 거지. 그래서 결국 이 미국의 합류로 인해서 전쟁의 흐름이 동맹국에게 유리한 흐름에서 연합국에 유리한 흐름으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요한 거는 이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의 결과 누가 합류했고 미국이 합류했고 이게 전쟁의 흐름을 크게 바꿔놓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러시아와 독일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먼저 1917년에 러시아에서는요 혁명이 발생해 버리게 돼요. 레닌이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켜버리게 됐던 거지. 자,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서 혁명이 일어났으니까 빨리 전쟁에서 나가고 싶어. 근데 지금 독일하고 서로 싸우는 관계니까 러시아와 독일이 우리 서로 전쟁하지 맙시다. 싸우지 맙시다. 전쟁을 그만둡시다. 라고 하는 동러 단독 강화 조약을 체결해 버리면서 러시아는 이 전쟁에서 이탈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조약, 이 강화 조약이 체결된 지역의 이름을 따서 이걸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 조약을 체결하면서 결국 러시아는 전쟁에서 이탈하게 되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전쟁으로 인한 새로운 양상은 참호전, 신무기, 총력전이라는 단어를 끼워들면 되겠고 미국이 연합국 측에 합류한 아주 중요한 계기는 무제한 잠수함 작전 때문이었으며 러시아가 중간에 전쟁에서 이탈해버린 이유는 러시아 내부에서 혁명이 발생했기 때문이었었구나. 뿐만 아니라 독일에서도 키일 군항에서 해군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싸워야 하는 병력들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싸울 수가 없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황제가 퇴위하고 독일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게 되면서 독일의 패배로 1차 세계대전이 끝마무리 되게 되었었습니다. 자, 이제 전쟁을 끝내고 나서 유럽 국가들은 전쟁 이후의 세계를 어떻게 우리가 이끌어가야 할까 이걸 파리 지역에 모여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선은 미국 대통령 윌슨이 14개주의 원칙을 발표하는데 그 중에 우리는 이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는 말을 잘 기억해야 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이 14개조 원칙을 바탕으로 베르사유 조약이 체결이 됐었는데 베르사유 조약의 내용을 살펴보시면요. 주어가 전부 다 지금 독일은이야. 쉽게 말해 베르사유 조약은 독일에 대한 보복 또는 응징적 성격이 강하다. 보복적 성격이 강하다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고 했었죠. 예를 보면 독일이 식민지와 관련된 모든 소유권에 상실당했었고요. 더 이상 군인을 두지 못하게 징병제도 폐지했고 200억 마르크에 해당하는 배상금이라는 천문학적인 배상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이 됐을 만큼 독일에 대한 보복적 성격이 상당히 강했고 이러한 독일에 대한 보복이 이후 히틀러가 독일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라고도 쌤이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자,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 다시는 우리 전쟁을 하지 말자라고 하는 걸 약속하기 위해 국제기구로 국제연합이 아니라고 했어. 연맹이라고 하는 기구를 만들었었지만 군사적인 제재 수단이 없었다라는 한계와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미국과 소련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연맹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해서 2차 세계대전의 평화의 종결의 시작이 뭐였죠, 여러분들? 일본이나 이탈리아나 독일이 국제연맹을 멋대로 탈퇴해버리면 시작이 됐던 거였잖아. 그래서 좀 한계점이 있었던 국제기구였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내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1차 세계대전의 배경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제국주의 국가 간의 식민지 쟁탈전이 치열했었고 서로 간의 국가의 이익을 위한 이기심의 충돌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삼국 동맹과 삼국 협상이라고 하는 두 개의 동맹이 있었는데 먼저 독일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의 고립을 목적으로 독일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이탈리아와 서로 동맹을 체결하게 되고 반면에 영국은 독일과 대립하면서 프랑스, 러시아와 삼국 협상을 맺었다라고 설명을 했을 겁니다.
그러고 이 독일과 영국의 대립 상황이 있었는데 영국은 C가 몇 개였더라? 3개, 3C 정책이 있었고 독일은 3B 정책을 추진하면서 또 이 두 국가들의 충돌도 있었죠. 자, 그리고 발칸반도는 유럽의 화약고라고 하는 지역이었었는데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에 여러 민족들이 대립하고 충돌을 했다고 했었죠, 여러분들. 특히나 러시아에 이미 답이 나와 있네. 범슬라브주의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 무슨 주의가 있었지? 게르만족을 위한 국가를 만들어주겠다고 했었던 맞아 게르만주의가 충돌을 했었다라고 했었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슬라브족 국가였었던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를 강제로 합병한 데에 대해서 당시 범슬라브주의를 표방한 국가들 특히나 이 중에 어디? 세르비아의 청년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합병에 비판을 하면서 결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부부를 세르비아 청년이 암살하는 일이 발생했었죠. 우린 이 사건을 사라예보 사건이라고 했었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세르비아의 전쟁을 선포하게 되면서 오스트리아의 동맹국이었던 독일과 이탈리아, 세르비아를 지원해주는 러시아의 동맹국인 영국과 프랑스가 서로에게 전쟁을 선포하며 1차 세계대전이 터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처음에 서부전선에서 독일이 빠르게 진격해서 프랑스를 이기려고 했었지만 문제는 프랑스군이 독일군과 맞붙으면서 전쟁이 장기화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독일이 러시아를 침입하긴 했었는데 문제는 뭐였었냐면 러시아에서 혁명이 발생하면서 러시아가 전쟁에서 이탈하게 되는 특이한 모습도 나타나게 됐었죠. 자, 이렇게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갑자기 튀어나오게 됐었는데 그 이유가 독일이 추진했었던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전개하면서부터였었죠. 자, 결과적으로 무제한 잠수함 작전의 결과 미국이 연합국에 참전을 하게 되면서 독일이 항복을 하게 됩니다. 4번의 발표 한번 쳐볼까요? 그리고 1차 세계대전에 나타난 특징이 있었습니다. 국가의 모든 것들을 동원한다. 총력전, 구덩이를 파고 들어가는 거, 참호전의 모습, 탱크나 독가스, 잠수함 같은 무기들이 등장했다라는 거 이렇게 세 가지 특징들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파리 강화회의, 셈이 강화회의라고 하는 건 전쟁을 끝내기 위한 문제를 논의하는 거라고 했었죠. 윌슨이 패전국의 식민지는 스스로 독립을 결정하라라고 하는 민족 자결주의 원칙을 주장을 했었고요. 이 내용의 결과 베르사유 조약이 체결되고 이로 인해 베르사유 체제가 만들어졌었는데 독일에 대한 보복적인 성격이 상당히 강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독일에 대한 보복적 측면이 강했었다. 그리고 평화 유지를 위한 노력으로 국제 연맹을 창설했었지만 강대국의 참여도 없었고 군사적 제재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한계를 갖고 있었다라는 내용들. 오른쪽 보시면 베르사유 조약을 풍자한 그림인데요. 연합국과 독일이 베르사유 조약을 맺었지만 독일에게 전쟁의 모든 책임을 돌렸다. 보복적 성격이 강했다. 이런 내용들 정리하시면 되겠죠. 문제 풀어보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보겠습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보라고 하는데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가 삼국 동맹에 맞서서 만든 거 삼국 협상이라는 동맹이었죠. 독일의 이 사건으로 중립국이었던 미국이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 무제한 잠수함 작전. 1차 세계대전은 세르비아 청년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부부를 암살했었던 사라예보 사건을 계기로 일어난 거였었다. 2번 볼까요? 순서대로 한번 나열해 보래요. 자, 여러분 뭐가 제일 먼저 와야 될까요? 먼저 사라예보 사건이 발생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세르비아의 전쟁을 선포를 하고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펼쳐 미국이 참전하게 됨에 따라 독일이 항복했다. 요렇게 가, 라, 나, 다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3번 보겠습니다. 발칸반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유럽의 화약고라고 불릴 만큼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돼 있었고 오스만 제국의 식민지였던 곳이었었고 범게르만주의와 범슬라브주의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대립하고 있었죠. 영국의 종단과 프랑스 횡단이 충돌했던 거는 파쇼다고 여기는 아프리카 지역이니까 5번이 틀린 말이 되겠네. 4번 문제 볼까요? 독일은 독일에 대한 보복적 성격이 강했던 조약, 이 조약을 베르사유 조약이다 라고 표현을 했고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가상편지에 밑줄 친 전쟁의 결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러시아가 우리 제국을 위협하고 있대요. 근데 한 달 전에 발칸의 테러리스트가 우리 황실의 비극을 만들어냈대. 그래서 이 비극이 도화선이 되어 전쟁이 터졌대. 황실의 비극, 황태자 부부가 암살당했고 이 발칸의 테러리스트 누굴까요? 세르비아의 청년이. 우리 제국 누구겠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그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러시아가 왜 서로 대립하는 상황이었지? 범슬라브주의와 범게르만주의가 충돌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로 터진 전쟁 1차 세계대전. 전쟁의 결과 독일이 모든 권리를 상실하게 되었었죠. 자, 오른쪽 6번 보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국주의 열강이 대립했었고요. 범게르만주의와 범슬라브주의가 대립했네요. 참호전과 총력전의 양상을 꼈고요. 결과적으로 베르사유 체제가 성립되는 데 영향을 준 이 전쟁, 제1차 세계대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1차 세계대전에 중요했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1차 세계대전의 양상 세 가지 기억나니 얘들아? 총력전의 모습을 띄었고 신무기 사용했었고 참호전의 모습을 띄었었죠. 자, 그러고 미국이 갑자기 참전하게 된 이유는 독일이 추진했었던 무제한 잠수함 작전 때문이었었고 갑자기 러시아가 전쟁을 이탈했던 이유는 러시아 내부에서 혁명이 발생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내용들 여러분들 중점적으로 잘 암기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1차 세계대전에 대한 내용들 정리해봤고요. 다음 시간은 18강입니다. 전간기, 전쟁 사이시기라고 하는 뜻이에요. 베르사유 체제 이후의 모습, 러시아 혁명과 경제 대공황으로 인한 전체주의가 등장하는 과정 같이 한번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봐요. 제발. 빠이빠이.